EKN 에너지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KN 에너지경제TV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관한 2004년 제2차 에너지 미래 포럼을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산업통상자원부 한진현 차관이 에너지 정책 방향과 규제 완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손양훈 원장의 사회로 패널 토론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에너지 미래 포럼이 열리는 리츠칼튼 호텔 그랜드 볼륨입니다. 자, 에너지 미래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훈 포럼 대표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포럼이 오늘 사실은 신장 개업한다고 그러죠. 레노베이션 하고 나서 첫 번째 모임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줄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와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 우선 올립니다. 사실은 에너지 자원개발 미래 전략 포럼이라고 해서 2011년 말에 포럼이 발족이 됐고, 통산하면 오늘 포럼까지 해서 14번째 포럼이 되겠습니다만, 지난해 말부터 이 포럼을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좀 시켜보자 하는 그런 논의가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런 논의의 결과로 오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우선 포럼의 그 사무국 역할을 그동안에 해외 자원개발협회에서 담당하던 거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담당하는 거로 이렇게 바꿨고, 포럼의 명칭도 에너지 자원 개발 미래 전략 포럼에서 에너지 미래 포럼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명칭이 바꿔진 데 따라서 일종의 가버넌스도 조금 바꿨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그간의 포럼이 활동의 성과는 좋았지만 너무 자원개발이나 신재생 에너지 쪽에 치우치는 감이 좀 있다. 에너지와 관련된 국내외 모든 이슈를 좀 폭넓게, 그리고 그것도 자주 좀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집합된 의견을 반영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로 저희가 신장 개업에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포럼은 앞으로 그동안에 2달에 한 번씩 포럼을 했지만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을 모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 계신 에너지 관련 업계의 직원들에 대해서도 스킬 드릴이라고 그럽니까? 그 에너지와 관련된 기본적인 소양 교육도 애경련의 그 애경련 아카데미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서비스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의 상하반기 2차례 정도는 에너지 관련 정부의 정책 결정자분들하고 여기 계신 업계분들하고 같이 회동을 해서 허심탄회하게 상호간에 소통하는 그런 정책 협의회도 연 2회 정도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에너지 수입국입니다만은 그동안에 에너지 관련해서 해왔던 개발 경험들을 우리가 필요한 나라들에 전수하는 지식 나눔 사업 같은 것도 저희가 같이 좀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럼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신 해외 자원개발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관계자분께 감사드리고, 새롭게 사무국을 맡아주신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도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분야의 규제 개혁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모임으로 만들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은 국내 경기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였고, 금년 초에 들어와서 이제는 상승 사이클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걸 촉진하기 위해서도 또 국내
경제 산업 분야의 관련 제도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규제 개혁이 상당히 큰 임팩트를 가지면서 정부나 관련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직접 식사를 거르시면서 장시간 규제 개혁에 대해서 토론도 하셨고, 정부 각 부처에서도 나름대로 규제 개혁 문제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관심사항인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규제 개혁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전개돼야 되는 건지, 무엇이 가장 시급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어려운 분들 5분을 사실은 모셨습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의 한진현 제2차관께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오셔서 금년도 에너지 자원 분야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기조연설을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이어서 손양훈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좌장이 되셔가지고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 학장님, 그리고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김명환 GS칼텍스 부사장님, 이렇게 네 분이 패널 토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소개를 드린다는 것이 대단히 좀 어색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잘 아시고 너무나도 사계의 권위자들이시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좋겠지만, 제가 한 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자면, 한진현 차관님은 30년 넘게 공직에 계시면서 주로 에너지 분야만 다루어 오셨습니다. 아마 현직에 계신 관료분 중에서는 에너지 쪽에 가장 최고의 전문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차관님 오늘 나와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손양훈 애경련 원장께서는 인천대 교수를 하시다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에너지 분야 자문위원을 거치셨고, 지금은 녹색성장위원회 위원도 겸하고 계십니다. 에너지 쪽에 새 정부의 기틀을 만드신 데 많이 기여도 하셨고, 지금도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손 원장님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 학장님께서는 아마 규제 개혁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학계에서는 김 학장님을 추월할 분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규제 학회도 스스로 만드셨고 거의 한 30년 이상을 규제 쪽 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4년에 한국규제학회 회장도 역임하셨고, 또 얼마 전까지는 한국경제연구원장도 역임하셨습니다. 대단히 바쁘신 분인데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김 학장님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님은 키에트에서 30년 이상 산업 쪽에 전문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솔직담백하게 산업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고, 최근에 와서는 다시 한국규제학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산업 쪽의 규제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많은 식견 있는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GS칼텍스의 김명환 부사장님은 왜 특정 기업의 임원이 오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에너지 업계에서 정부를 상대로 대관 업무를 우리 김 부사장님만큼 오래 한 분은 아마 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한 20년 하시는 건가요? 24년, 25년을, 그러니까 아마 고객의 입장에서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스스로 감지하고 거기에 인풋도 하시고 그 트렌드를 어느 누구보다도 꿰뚫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같이 좀 모셨습니다. 김 부사장님께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주제 발표를 맡으신 한 차관님과 4명의 패널리스트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더 이상 우월한 분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이렇게 모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방이 가득 찬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좋은 발표와 토론을 저희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몇 분 여러분들 오셨는데 제가 다 소개 말씀 드리기는 시간 관계상 그렇고 한 3분 정도만 제가 말씀을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 이승훈 위원장님께서 친히 좀 나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은현 포스코에너지 사장께서 최근에 부임하셨는데 포스코에너지 사장은 신재생에너지협회 회장직도 겸하고 계십니다. 황 사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의 박정근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약하기로 하고, 여러분 즐거운 식사와 함께 귀를 통해서 오늘 영양가를 충분히 섭취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지연 차관님께서 2014년 주요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장관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2014년도 저희들이 에너지 정책 방향이라지만은 저희들이 사실상 고민하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하고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이 중에서는 아직까지 정책으로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도 있고 아직 정책을 형성하는 단계도 있는데 이런 걸 좀 유의에 위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지난해 아마 저희들 전력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그때 저희들이 했던 게 창조 경제의 일환으로 IST를 활용한 에너지 수요 관리 시장을 창출하는 이 방안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그동안은 에너지의 이슈는 에너지 자체로서만 해결을 했던 것을 IST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에너지 수요 관리 시장 신시장 창출 방안을 만들었고, 또 그것에 그 취지에 기반해서 지난해 11월에 전력요금 개편을 할 때 이걸 좀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이것에 따라서 기업의 어떤 후속 투자도 좀 유도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ESS 같은 경우에는 한전뿐만 아니라 한 12개 기업들이 실제 ESS 투자에 실질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그동안에 반응도 괜찮고 앞으로 저희들이 나갈 분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우리 이승훈 위원장이 모셨습니다만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아마 이 IST를 활용한 에너지 수요 관리 시장이라는 타이틀은 좀 다르지만은 이것과 관한 새로운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크게 2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첫 번째 IST를 기반한 에너지 신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전력 수요 부분에서는 수요 감축분도 발전량과 동일하게 지금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생각입니다. 사실상 이번에 전기사업법이 법 개정에 국회를 통과를 했고, 이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거 시장 메커니즘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수요 관리 자원 시장을 저희들이 개설해서 앞으로 수요 감축도 이제는 이제 돈이 된다, 이게 시장에서 거래된다, 이런 컨셉으로 저희들이 바꿀 생각이고, 또 사실상 에너지 저장 장치가 상당히 경제성이 좀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신재생 에너지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같이 연결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REC로 해서 크레딧을 주고 있는데 이 가중치를 좀 우대를 해서 하는 제도 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력의 경우에 시간대가 상당히
바람이 아예 그 발전 시간대가 상당히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걸 ESS하고 좀 활용을 하면은 상당히 여러 측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풍력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제일 처음 ESS하고 연계할 때 저희들이 REC 가중 철저 무대하고 가장 지금 저희들이 그 조금 전에 제가 그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하겠다는 게 이겁니다. 민간 중심의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비즈니스 모델을 좀 앞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 이제 민간에서 만들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업역이 이제 무너지고 예를 들어서 산업 간의 융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기술 발전 추세라든가 이런 걸 좀 감안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면은 정부는 이런 게 시장에서 워킹할 수 있도록 조금 후에 규제 개선 부분도 많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규제 개선이라든가 제도 개선 또 새로운 시장 틀을 좀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일례로 여기 저희들 몇 가지 지금 지금 저희들이 구상 중인 게 한 6가지 정도인데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자립성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일정 지금 여기 우리나라에 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경유에 의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육지하고 여기 계통 연계가 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나가는데 경유의 발전 단가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이걸 신재생이라든가 ESS하고 연결을 시킬 경우에는 나름 친환경 에너지 타운 건설이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모델을 좀 개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섬의 경우에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경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풍력이라는 태양광, ESS와 같이 연계해서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충분한 경제성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또 하나는 요즘에 어떤 일부 카드 회사가 아파트 관리회사와 같이 계약을 해서 일단 그 아파트의 어떤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LED를 교체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카드사의 어떤 그 수익 구조하고 아파트의 어떤 여기 에너지 절감 코스트하고 이게 서로 연결이 돼서 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 또 그 이외에도 굉장히 상당히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CO2 빌리지라는 컨셉으로 해서 지금 석탄화력에서 여기 CO2가 포집되고 있는 포집 장치가 일부 여기 이제 하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금 그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CO2 포집된 것을 인근에 있는 어떤 농식물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줌으로써 여기에서 성장을 촉진하고 이런 자체도 상당히 비즈니스 모델로 될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이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이걸 좀 발전을 시켜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승훈 위원장님 계십니다만은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걸 좀 발전을 시켜서 앞으로 에너지가 과거에는 저희들 에너지는 고인물이라고 많이 하는데 고인물이 아니라 새로이 타 분야와 융합을 통해서 좀 나갈 수 있는 이런 분야를 저희들이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2년 전에 과거 FIT를 RPS 제도로 바꾸면서 신재생 에너지도 나름대로 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좀 여기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좀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여기 국회에서의 어떤 문제 제기 그다음에 RPS가 운영되면서 상당히 나오는 자체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에서 좀 개선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크게 세 가지 분야인데 신재생 에너지 원을 좀 저희들이 발굴 노력을 좀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는 온배수를 이용해서 여기에 좀 아이스라든가 이런 걸 좀 크레딧을 주면은 이 자체를 좀 그동안에 버려지는 온배수의 폐열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요즘에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걸 활용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들 에너지 거의 97%를 해외에서 의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폐열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그다음에 조류라든가 지열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저희들이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가중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스킴이 아직 마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과거에 있는 개발된 기술을 이제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중치를 좀 부여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RPS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뭐 태양광이나 풍력 쪽으로 좀 태양광이나 비태양으로 구분해서 했던 것을 앞으로는 통합해서 뭔가 공급 의무자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원별 균형을 고려해서 REC의 가중치를 좀 조정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의 경우에도 그동안에 뭐 지목에 따라서 상당히 가중치가 있는데 여기에 상당히 어떤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동안에 신재생에너지협회라든가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의무화 제도 개선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열이라든가 수송 분야에 대해서 여기 신규 의무화 제도도 지금 신재생에너지 열이라든가 바이오퓨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제도권으로 좀 포함시키는 방안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그 다음 동부가 오일업입니다. 동부가 오일업에 대해서 그동안 몇 차례 저희들이 발표도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동부가 지역이 상당히 세계 일본이라든가 중국, 한국 이쪽 이 동부가 지역이 세계 최대 석유 시장 부상하고 있으면서 이쪽의 오일업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여러 가지 지정학적 조건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우리 석유 산업 이런 거에 관해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와 비슷한 액체 물류 항이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게 그 액체 물류항이 어떤 컨셉이냐면 물량의 비즈니스가 국내 울산에 탱크를 지어놓고 해외에서 들어올 때 벌크로 여기 울산 들어와서 여기에서 조금만 여기 소화물로 환적해서 그걸 중국이라든가 이쪽으로 가는 그런 컨셉입니다. 이 자체가 그렇게 해서 10년 전에 시작했던 게 지금 세계 4대 액체 물류항으로 저희들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 석유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유 시설이라든가 석유화학 컴플렉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저장 탱크, 그 다음에 이런 항만 어떤 조건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앞으로 조금 여기에 물류라든가 금융 쪽, 트레이딩 이런 쪽에 조금 더 컨셉을 강조하면은 이 부분도 하나의 새로운 에너지 쪽에 새로운 어떤 창조원으로 창조 경제의 어떤 소스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컨셉에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호수의 경우는 이미 상업용 저장 시설을 지어놓고 한번 가동을 하고 있고, 울산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2020년까지 상당한 물량의 한 2,500 정도의 2,500만 배럴 정도의 또 저희들이 지금 이제 비축 시설에서 좀 여유분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상업용으로 전환을 하면은 우리나라 5천만 배럴 정도의 상업용 저장 시설이 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좀 규모의 경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미국의 걸프만이라든가 네덜란드 그다음 싱가포르항 이걸 견뎌봤을 때 충분하게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컨셉을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러려면 무엇보다 석유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각종 규제라든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 해나가겠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결국 이거 하려면은 트레이더들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나라에 안치시킬 수 있겠느냐 해서 트레이더의 국내 유치를 좀 추진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내 금융 서비스라든가 금융 인프라를 좀 정비하는 쪽에 저희들이 포커싱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용 후 해결료 스펜트 퓨얼이라는 게 사실상 원전에서 발전이 되고 나면은 원전 내 임시 욕조에 저장 시설에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난해 말로 봤을 때 한 70~23%가 이미 저장 욕조가 이미 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희들이 이걸 좀 이것을 좀 저희들이 조밀렉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
첨단 기술을 통해서 저장 시설을 확충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2024년 정도에는 포화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관리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저희들이 이것은 그 공론화 추진 해결료 스펜트 퓨얼 문제는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을 했고 지난해 10월에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사용 해결료 공론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차례 회의를 했고 그래서 공론화위원회 주관에서 금년 말까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어떤 방식에 또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향후 입지를 선정할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 어떤 기준에서 입지를 설정한다라든가 이런 절차나 기준을 제시하는 이 방안을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해서 저희 정부에 권고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되면 이게 금년 말까지는 이 방안 대책 수를 주력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걸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 해결료 관리 방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에너지 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월호 문제로 인해서 요즘에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에너지 시설의 경우에는 상당히 국민하고의 어떤 파급이 크다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부로서도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더 이상 에너지 문제가 에너지 안전 문제가 다시 한번 여기 에너지 안전 문제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에너지 안전 사고로 어떤 사전을 좀 예방을 하겠다. 그래서 단순한 기존의 매뉴얼 자체를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매뉴얼에 정말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으로 발생 가능한 상황이 어떤 건지 이런 걸 좀 봐서 매뉴얼도 다시 한번 좀 리뷰하고 또 안전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도 해서 현장 인력의 안전의식도 고쳐주면 무엇보다도 안전의식 자체가 이제는 우리가 체질화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할 계획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호주의 어떤 광산에 갔었는데 저희들이 원래 광산에 1시간 정도 해서 브리핑을 받기로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로 했었는데 거기 광산까지 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트래픽 잼 때문에 한 30분 정도 이미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30분 정도는 저희들이 촉박을 해서 이거 빨리 설명 좀 듣고 현장도 가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30분에도 한 10분 정도를 안전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우리 같은 헬멧 쓰십시오. 이럴 때 어디로 출구를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참 그랬던 것은 이번에 한호주 자원협력위원회를 했습니다. 자원협력위원회 할 때 첫 번째 사회자가 나와서 뭐부터 설명하면 이게 우리 같으면 핸드폰 끄십시오. 이제 곧 시작하니까 누구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건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무슨 사고가 났으면 저기 비상구를 통해서 어디로 가십시오.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 보고 이게 바로 기본에 충실하는 거고 하는 거 아니냐. 에너지 안전 분야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게 좀 앞으로는 좀 해야 되지 않나. 특히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게 각종 에너지 관련 시설들을 많이 회사에 관여하고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안전 문제든 좀 기본에 충실하고 하는 그런 문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안전 관련해서 이 제도도 좀 확충, LPG라든가 도시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좀 철저히 관리해서 LPG의 경우에 지난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말도 많았습니다. 대구 사고로 인해서 그래서 LPG 용기 이력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좀 하고 도시가스의 경우에도 노후 배관의 경우는 이제 정밀 검사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이게 더 이상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이재원 대표께서 이제 규제 완화 사실상 이재원 대표께서 저번에 말씀하시기에 저희들이 참 규제 완화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규제 완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전체적인 규제 완화 방향하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방향성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규제에 대해서 경제적인 규제에 저희들 포커싱하고 경제적인 규제에 대해서 원점에서 좀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이상 규제가 늘어나지 않는 안 한다는 측면에서 규제 비용 총량제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금년 7월부터 도입을 하고 또 그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경우에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한다든가 또 일부 일몰제를 적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차원의 어떤 정부 전체의 방향하에서 저희들의 산업부 소관이 규제가 1,2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 이 중에서 에너지가 그 50%, 6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연내에 금년에는 15% 정도, 2017년까지 한 25% 정도 규제를 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규제 청문회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보통 매주 일요일 날 저희 이제 그 윤상직 장관을 모시고 양 차관, 그다음 기조실장, 민간 전문가 이렇게 해서 좀 모여가지고 실질적인 규제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실무자의 항변도 듣고 한번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좀 정리하는 이 규제 청문회 제도를 이제 도입했고, 실질적으로 지난해 이제 표준 인증 문제에 대해서 했고, 이번 주에는 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도 이런 규제 청문회를 통해서 앞으로 에너지 분야도 계속 좀 여기 필터링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분야의 규제 완화 방향에서 크게 이제 방향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관련 규제 완화는 당초부터 이 안전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경제 규제냐 사회 규제냐 이런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의 문제, 담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세월호 사고 났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이 부분은 안전에 대한 규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아무리 잘하는 이건 경제적 비용으로만 하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인식하에서 이 부분은 좀 안전에 대한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되 안전시설의 안전점검,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좀 우선적으로 좀 점검을 하고, 특히 요즘에 그 민간 안전 검사기관이나 대행업체, 민간협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밀도 있게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에 전혀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이 부분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고, 또 실질적으로 업계의 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저희들 업종별로 이미 간담회를 한번 10여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원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들었었고, 그래서 일부 자동차 업계의 경우는 연비 사후 관리 체계에 대해서 그냥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이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원화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제 교통정리를 했고, 전기 안전관리 업계라든가 발전업계, 또 신재생 해외장 개발, 스마트 그리드 업계 여러 가지 의견을 보내주신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규제 추리도 만들고, 그래서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 발전과 규제원을 연계해서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특히 요즘에 제일 앞서서 저희들 ICT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새로운 산업 발전이라 산업을 선도하는다든가 새로운 기술 개발로 인해서 새로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규제 완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를 들어서 전력 분야 에너지 신산업 창출해서 스마트 그리드 사업의 경우에 스마트 그리드의 어떤 활성화를 해서 어떤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거고, 지금 이런 부분에 전력 소비 데이터에 대한 접근 문제가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접근자들의 완화 문제, 또 부가관리 DR 업체라든가 이런 그 부가관리 전문업체 어떤 신규 창출 이런 문제에 대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 동부가 오일러브 관련해서 보세 구역 내에서는 좀 블렌딩을 허용한다든가, 또 정제업자의 어떤 저장시설 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기존에 있는 틀 속에서 벗어나서 한번 동부가 오일러브 내에서는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이제 육상폭력이라든가 뭐 여러 분야에서 이게 저희 산업부 자체적인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처와 같이 해야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육상폭력은 환경부나 산림청의 어떤 이런 규제 문제 이 부분에서 정말 이제는 좀 피부에 와닿는 규제와나 피부에 와닿는 그렇게 해서 투자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찾아보려고 저희들이 이 부분의 규제 완화 이렇게 지금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관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패널 토론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패널리스트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손양훈 원장님, 홍익대학교 김종석 교수님, 산업연구원의 김도훈 원장님, GS칼텍스의 김명환 부사장님이십니다. 손양훈 원장님께서 자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에너지 미래 포럼 2차 세미나의 토론의 좌장을 맡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손양훈 원장입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해주셔서 무엇보다 고맙습니다. 에너지 미래 포럼은 정책 수요자와의 쌍방향 대화나 소통을 지향하려고 합니다. 저희 연구원이 에너지 미래 포럼과 같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고유 업무이기도 하거니와 우리가 끊임없는 어떤 소통을 통해서 에너지 정책을 잡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요구가 폭증하는 시기였습니다. 대외적인 환경도 셰일가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국제에너지 시장에 큰 격변이 오고 있었고요. 국내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전력 수급 위기가 수년째 지속되었고 밀양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전력 공급 시설을 앞으로 계속 지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물리적 한계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전 고장과 비리 사건은 계속되었고요. 비효율적인 전력 소비는 모든 사람들 의뢰 속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과 사용 후 해결료 문제와 같은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우리 에너지를 설계하는 데 큰 한계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어렵게 에너지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지난 봄에 이제 국무회의에 통과시켜서 향후 10여 년 동안의 에너지와 관련된 아주 근본적인 설계를 하기도 하였고 에너지 세제 및 가격을 조정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어떤 순발력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위기 대응 능력으로 이렇게 해왔지 본질적으로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도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금년 들어와서 또 끊임없이 이제 이슈는 변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서 공공기관 개혁의 문제라든가 혁신 3개년 계획이라든가 남북 통일과 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문제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 그다음에 규제 개혁, 안전 관리와 같은 이슈들이 끊임없이 매달 새로운 우리에게 에너지 관련된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기를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그 차관님께서 전반적인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오늘 토론자로는 그 세 분의 우리 아까 소개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뛰어난 분들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들께 우리 정책 담당자들 오늘 차관님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국과장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산업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한 토론을 이렇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걸 듣고 정책을 수용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끝난 다음에는 플로어에서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익대학교의 김종석 교수님께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이 규제 경제학을 쭉 연구해 오면서 이런저런 분야의 규제 관점에서 이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산업에도 몇 차례 이렇게 그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 자리에까지 앉게 되었습니다만 저는 아침에 방금 차관님 그 발표에서도 규제 완화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규제 완화를 포함해서 이 규제 개혁, 규제의 품질 개선, 지금 에너지 분야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규제가 많은 분야일 수밖에 없고 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규제 개혁 방향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상당히 특히 산업부 이 분야에서 고심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앞으로 좋은 이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좀 느끼는 몇 가지 포인트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 규제라는 게 크게 보면 이제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로 나눕니다. 교과서에는 경제적 규제는 주로 특정 업종이나 사업에 대한 진입 가격 뭐 이런 규제를 말하고요. 사회적 규제는 이제 위생 안전, 보건 이런 쪽입니다. 보면은 이 에너지 산업에도 이 두 가지 규제가 다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안전 규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그러나 경제적 규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다. 경제적 규제 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역시 산업 경쟁력 강화고요. 경제적 기회 확대와 일자리 창출, 또 신기술의 창조와 혁신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에너지 포럼 여러분들 참 오랜 에너지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셨지만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 에너지 산업은 규제가 많다 보니까 정부가 사실상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입장에 있었고 정부가 말하자면 슈퍼갑이죠. 그러니까 게임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 규제의 기본적인 틀 그 철학은 기본적으로 이 플레이어들, 민간 사업자들은 상당히 미숙하다. 이 사람들 풀어놓으면 상당히 그 사고 칠 가능성이 많다. 말하자면 잠재적 범법자로 전제하고 시스템이 디자인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규제 철학이 인허가, 사전 등록 이런 식으로 진입 규제가 많고 특히 이 정부가 시스템 디자인을 하면서 동시에 한전, 가스공사와 같은 거대 국영기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디자이너가 또한 플레이어가 되는 이러한 구조적인 왜곡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그 기술,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신기술이 민간 분야를 통해서 확산되고 그 창조되는 이런 프로세스가 상당히 억제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너지 분야에서의 그 규제 개혁에 바람직한 어떤 비전이라면 기본적으로 이 산업 분야의 구조 개편을 통한 민간 역량의 확대 그리고 기술의 확산과 기술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자료에도 나왔지만 많은 규제가 바로 민간을 잠재적 범법자로 전제하고 민간은 자신에게 이로운 게 뭔지 모른다. 따라서 정부가 관리하고 통제해야만 안정된다라는 이런 철학에서 나온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원칙 금지 예외 허용입니다. 그 외에 이제 현실적으로 포지티브 리스트로 나온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 이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포지티브 리스팅을 네거티브 리스트로 해라. 원칙 허용 예외적 규제. 저는 요런 내용이 좀 에너지 분야 규제 개혁에 적극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 이 주도해서 이제 규제의 총량을 감소하는 것을 지금 정부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래 임기 중에 20% 총량을 줄인다고 했는데 산업부는 이제 25%까지 줄이겠다는 의욕적인 그 플랜을 내놓으셨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우리나라 규제의 문제의 본질은 수량에 있지 않습니다. 규제를 다 없애도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라든가 또 행정지도를 통해서 유무형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규제의 문제의 본질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질이고 그 하나의 규제라도 그 준수 부담이 과도하고 그 준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이 야기되면 대개 우회하거나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안전 관련 규제에서는 이 안전 규제는 좋은 규제라는 어떤 그 흑백 논리 때문에 목적이 정당하니까 어떤 수단도 정당화된다는 논리로 현실적이지 못한 규제가 무더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원자력도 그럴 것이고 전기 안전도 그럴 것입니다. 이번에 그 세월호 사고도 보시면 그 규제가 없어서 가라앉은 게 아니거든요. 있는 규제가 안 지켜져서 가라앉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국회에 선박 안전 관련 규제가 여러 개가 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치 규제가 없어서 가라앉았다는 듯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원자력 분야나 다른 전기 안전 분야나 에너지 분야의 안전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강화하기 이전에 있는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그리고 그 매뉴얼과 기준이 현실적인지부터 검토해서 규제의 준수율을 높이는 것이 실질적인 규제 개혁 효과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길어졌기 때문에 단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정확히 2004년 6월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날 2004년 6월입니다. 정확히 10년 전에 노사정위원회에서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신문에 기고도 한 바 있지만 이날은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아주 불행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10년 내에 우리나라의 전기는 설비 부족과 블랙아웃을 예상해야 될 것이고 한전은 재무 구조가 매우 나빠질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좀 틀리기를 원하면서 그런 예측을 한 바 있고 안타깝게도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보면 정확히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다 아시겠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설비 투자가 제때 안 이루어진 것이고 가격이 제 기능을 못해서 소비가 자원의 기회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거죠. 즉 낭비가 된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무슨 산업이나 소비자들의 전기 절약 정신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한전이 발전 설비를 제때 공급하지 않아서도 아니죠. 구조적으로 안 되게 돼 있었던 것이죠. 우선 가격 결정 메커니즘 자체가 정치 변수화돼서 올려줄 때도 선심 쓰고 묶을 때도 선심 쓰는 이런 문제가 되니까 가격이 전기 요금이 전기 에너지의 실질적인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죠. 또 정상적인 민간 기업은 설비 투자는 잉여의 일부를 하든가 아니면 증자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정부가 예산으로 한전의 자본금을 늘려주지는 않고 잉여를 가지고 발전 설비를 해야 되는데 잉여가 전기요금이 묶여서 크게 나지 않고 오히려 적자로 가니까 부채로 설비를 늘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전력 산업의 이 난맥상은 저는 그냥 전형적으로 소비에트 스타일의 계획 경제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전 세계 이런 정도의 산업 발전 단계를 가진 나라치고 나라 전체를 하나의 국영기업이 독점 사업화한 데는 제가 아는 한 중국도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규제 개혁 차원에서라도 전력산업의 민간의 창의와 자율 그리고 전기요금의 시장 변수화 그리고 설비 투자의 시장화 민간 자본을 활용한 설비 투자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향후 10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이 선진형 모델로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이런 신기술이 첨단 기술로 도입이 돼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간 산업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10년 전에 통신산업이 국영기업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통신산업이 지금 민간화된 이후에 얼마나 역동적이고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대표 산업이 되었습니까? 전 전력산업도 그렇게 될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 전력산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그리고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토론자로서는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김 원장님께서는 에너지 산업도 산업이라는 입장에서 아마 여러 가지 규제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실 것이고 또 현재 그 한국규제학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김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산업연구원의 김도훈입니다. 제가 규제학회 7대 회장입니다. 옆에 앉으신 분이 2대 회장님이십니다. 2대 회장님이 이미 에너지 산업 규제에 대해서 다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스톱하고 그대로입니다 하고 끝을 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 주어진 미션이 있으니까 제가 보완하는 그런 몇 말씀 드리고 제 토론 말씀으로 대하고자 합니다. 한 5가지 이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 이대 회장님께서 은연중에 규제 완화와 규제 개혁을 구분하셨습니다. 우리 차관님 자료에 두 번째 큰 챕터에 규제 완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저는 규제 완화라는 표현보다는 규제 개혁을 쓰는 것이 옳을 것 같다라고 제가 여러 곳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라는 이미지는 어딘지 모르게 자꾸만 있던 규제들을 없애고 좀 약화시킨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규제 개혁은 필요한 곳은 가끔 강화할 필요도 있고 혹은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있던 규제도 방금 우리 이대 회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얼마나 잘 운행되게 지켜지게 만드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규제 개혁의 이슈입니다. 이런 포괄적인 규제 개혁이라는 그 의미를 놓쳐버리고 규제 완화 쪽에 집중하다 보면 틀림없이 반대하는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반대하는 세력들한테 규제 개혁이 자칫하면 그 세월호와 함께 침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규제 완화보다는 규제 개혁이라는 쪽의 생각을 갖고 들어주시고 함께 추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5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시장 하면 어느 나라든 떠오르는 것이 여기는 돈이 많이 굴러다니는 곳이고 그리고 큰 플레이어들이 많고 그러므로 시장이 어딘지 모르게 담합되는 듯한 이미지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조금만 풀어주면 소위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과당 경쟁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이 묘한 시장인 것 같아요. 다른 시장은 물론 뭐 통신 시장이라든지 이런 망 산업이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장에 비해서 에너지 시장이 아주 특색 있게 이런 그 강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 플레이어들의 그 행동이 드러나는 곳이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대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에너지 시장만큼 강한 많은 규제들이 있는 곳이 드물다고 생각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격 규제도 심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점점 선진국들이 이 분야에서 이런 나이스한 규제 개혁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연 가격으로 다스릴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과연 담합 구조를 어떻게 나이스하게 좀 제어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정부의 심한 고민입니다. 저는 규제로서 모두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후적인 담합을 가려내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미리 사전에 담합을 모두 막는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제가 산업연구원에서 왔기 때문에 산업 수요자의 입장에서 에너지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한때 저희 그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모든 이런 토론회, 정책 토론회, 정책 건의 속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에너지 가격을 좀 낮춰줘서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 줘야 된다라는 시각으로 계속 접근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저는 지금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에너지 다소비형으로 굳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손양훈 원장님도 기고한 글을 제가 읽었을 때 이 구조를 분명히 바꾸어 주어야 우리나라 에너지 수요에 대한 제어도
어느 정도의 관리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지금과 같이 심한 에너지 다소비형으로 왜곡되어 있는 산업 구조에도 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 산업이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그런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쪽에서 좀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코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것만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하는 시대는 이제는 점점 끝이 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관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가 한동안 일종의 산하 제한 정책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미 많이 바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산하 제한 정책이 굉장히 뒤늦게까지 유지되고 있다가 거의 최근에 와서야 바뀌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에너지 산업의 변화에도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에너지 산업의 구조 개편 문제입니다. 저는 뭐 이 부분에서는 이대 회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더더구나 그 해안에 아직도 저는 항상 혀를 내두르고 살았습니다만 오늘 또 10년 전에 예측했던 게 그대로 맞아떨어졌다고 본인이 그렇게 너무 자랑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너지 산업 구조 개편을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스톱을 해버리고 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vested interest, 즉 이해관계자들을 숫자만 늘어놓고 그 이해관계자들의 세력만 키워놓고 스톱해버리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짙습니다. 말하자면 시장에 어떤 경쟁 구조도 도입을 못하고 옛날에 꽤 효율적이었던 그런 회사 하나는 상당히 망가지게 만들어버린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간만 못하리라 하는 말씀 그대로 좀 계속 좀 추진하는 추진력을 좀 보태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여기 한 차관님 발표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산업,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게 다 규제들입니다. 직접 산업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풀어야 되겠다라는 의지는 뭐 어떤 의미에서는 산업부가 당연히 가져야 되는 의지인 것 같고요. 저는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이런 새로운 산업, 새로운 서비스, 에너지 분야에도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서비스가 등장할 소지가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산업부의 규제 개혁, 규제 완화만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관광산업 육성의 핵심이 되고 있는 규제들은 다 교육법들입니다. 즉 이런 새로운 산업, 새로운 서비스를 이렇게 풀어주기 위한 진입 규제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산업부는 저는 좀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업계나 혹은 새로운 수요가 등장하려는 그런 산업의 바람을 등에 업고 다른 부처와 싸울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처를 넘나드는 규제 개혁의 생각이 없으면 이런 새로운 산업,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나는 게 한계를 가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도 산림법이 가로막고 있다는 걸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산업부가 말하자면 좀 전투하는 그런 자세로 다른 부처하고 좀 설득을 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요건 꼭 이 시기에는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규제 관련된 부분입니다. 신중이라는 모드를 한 건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산업
국부가 국민들한테 안심을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대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안전 규제가 없어서 이게 발생을 했느냐, 지키지 않아서 발생을 했느냐. 지금 신문에 나오는 거 다 읽어보면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핵심적인 자세의 차이를 저는 촉구하고 싶습니다. 규제를 만드시는 분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공무원님들입니다. 정부에서 입법화를 하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국회의원들입니다. 스스로 의원 입법으로 법을 만드십니다. 저는 이분들이 이 안전규제에서만큼 본인들이 안심하기 위한 규제를 만들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는 안심이 됩니다. 특히 그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들에 딱 들어가 보면요, 우리는 잘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좋은 안전을 위한 제도를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고 소개를 합니다. 그것만 보면 전부 안심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그 복잡한 걸 지킬 수 있는 수요자가 몇 사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는지, 소비자들이나 사업자들이나 지킬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셨는지 공무원님들하고 의원님들한테 저는 촉구하고 싶습니다. 가장 간단한 매뉴얼이라도 그것만 지키면 상당한 부분의 안전이 확보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안전 규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복잡하고 강화된 규제만이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을 빨리 벗어야 우리 사회에 안전을 위한 문화가 정착이 되고 전 사업자든 기업이든 국민들이든 모두 안전을 지키는 자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에너지 분야에서도 신중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하셨듯이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수요자들이 과연 지킬 수 있는 규제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매뉴얼들을 갖고 있는가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훈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 원장님께서는 사실은 얼마 전에 전국 생중계 방송에 나가셔가지고 국회 입법 활동을 규제학회 회장님으로 나가셔가지고 국회 입법 활동을 황사라고 표현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산업연구원 원장의 입장에서 아주 곤혹을 치른 바 있으셨는데 오늘도 아주 거침없이 발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로는 업계를 대표하기엔 너무 아마 짐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랫동안 이 에너지 업계에서 이 정책 소통 과정에 대해서 많이 기여를 해오셨던 김명환 부사장님을 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GS 칼텍스 근무하는 김명환입니다. 저는 오늘 한 20분이나 30분 정도 모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요. 무지하게 중요한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갑자기 좀 떨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에너지 수요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참 규제의 수요자 입장에서 대표적인 게 기업인데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규제가 뭐냐, 잘된 규제하고 잘못된 규제 기준이 결과가 좋은 것은 잘된 규제고 결과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규제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규제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법과 제도인데 그 법과 제도가 잘 됐냐 잘못됐냐 그거를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가 좋은 거는 유지를 하고 결과가 좋지 않은 거는 룩백을 해서 왜 그 결과가 좋지 않았는가를 분석하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느낀 걸 뭐 다 공감하시겠지만 에너지 분야의 특징은 호흡이 굉장히 길다는 데 있습니다. 적어도 2년, 3년 또는 5년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 그 후에 2, 3년 또는 5년 또는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거.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은 에너지라는 게 있으면은 그 중요함을 모르고
없으면은 치명적인 불편을 느끼고 소위 시큐리티가 굉장히 강한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에너지 규제에 대해서 룩백 이렇게 한 3년, 5년 이렇게 지나서 그 정책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것을 룩백하고 개선하고 이런 시스템까지 같이 룰이 정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정유회사에 근무하기 때문에요. 최근에 이제 언론에도 가끔 소개는 됩니다만은 정유업계의 현황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표를 몇 장 준비를 했는데 장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정유사는 1994년부터 시작해서 1997년도에 완전 자유화됐습니다. 자유화는 이제 뭐 수출입 이런 게 자유화, 관세도 뭐 똑같이 뭐 수입이나 국내 내수업자나 수입업자 똑같이 바뀌고 그래서 완전 자유화됐는데 97년 이전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그때는 대부분 다 내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유사의 경쟁력이 일본보다 훨씬 뒤졌고 아시아권에서도 굉장히 낮았고 거의 한 95%가 내수인 상태였고요. 그런데 장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1년도에 한 34%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수출 비중이. 그러다가 작년도에는 57% 정도로 소위 수출이 내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수출 주도형 업종이 됐습니다. 이 자료에는 이제 로컬 수출이 빠져서 그러는데요. 로컬 수출이라 하면 이제 저희가 납사를 석유화학회사에 팔면은 그 석유화학회사들이 납사를 가지고 수출을 한 거,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이제 그렇게 거래하는 걸 로컬 수출이라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약 3분의 2 정도가 수출인 그런 업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규제 완화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요. 물론 관련 연구는 더 해야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표를 보시면요. 이제 저희가 이제 OECD 국가에 세금을 제외한 소위 정유사 몫으로 되어 있는 가격을 비교를 했습니다.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선 이제 대표적인 유종 휘발유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이제 휘발유 가격이 일본보다 대략 한 10%, 약 뭐 9% 정도 저렴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본도 원유를 거의 대부분 한 95% 수입에 쓰고 저희는 물론 100% 수입을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여건이 비슷합니다. 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유사의 경쟁력이 일본보다 리터당 약 10% 정도 저렴하다는 것은 굉장한 경쟁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경유를 보시면 경유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OECD 국가 대비해서 약 30원에서 한 70원 정도 그렇게 낮은 그러니까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쟁력을 갖춘 정유사의 그러면 실적이 어떤지 그 아까 제가 이제 보고 드린 대로 지금 정유사의 실적이 3년, 5년 후에 정유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뒷장의 실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영업이익률 추이가 나와 있는데요. 2009년, 12년 그리고 13년은 정유 부분에 적자가 시현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 표에 보시면 이제 엑슨모빌이라든가 BP, 로얄 더치 쉘, 쉐브론 등 국제적인 메이저하고 국내 정유 4사의 이건 법인 기준입니다. 아래 기준은 거기에 이제 영업이익률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경쟁력이 한참 뒤져 있고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유업은 뭐 다른 에너지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적절한 시기에 투자가 되지 않으면은 한 3년, 4년 또는 2년 후에 기회가 왔을 때 잡지를 못하고 결국은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인류 회사가 아니라 이제 2, 3류 회사로 되는 그런 업종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 일본, 뭐 EU, 호주 이런 정유사들의 모양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메이저 대비 상당히 낮은 그런 이제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하기 어려운 그런 실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주유소의 경영 실적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유소의 경영 실적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에 저희가 한 몇 년 전에 회사에서 이제 한 20년쯤 근무하고 명예퇴직을 하신다든가 나가면은 주유소를 하나씩 받아서 그걸로 이제 정년될 때까지 업을 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 3년 전부터는 주유소 받아 나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원전을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유소 경영 실적을 보시면은 대략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7개 정도가 영업이익이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1년 매출액이 평균 한 30억 정도 되는데 1년 영업이익이 한 1,300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나누기 12를 하면 월 100만 원 정도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월 100만 원 넘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데 들어간 돈이 얼마냐? 적어도 10억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유소 또한 굉장히 열악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아까 이제 우리 두 분 원장님하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공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유통이 약해지면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감당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의 그 아웃레이지처럼 석유 쪽도 만약에 오일 쇼크나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그간 쭉 이렇게 정부에서 주로 이제 석유 그러니까 정유 산업 관련해서 정부의 조치들을 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정리한 내용에 쭉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특징이 물가 정책을 위해서 그러니까 물가 관리를 위해서 에너지 정책을 해왔다는 것. 두 번째는 시장에 굉장히 정부가 개입을 많이 하셨다는 것. 그 두 가지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원보다는 규제였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2012년 이때 주유소 시장의 가격 인하라든가 또는 이제 전자상거래 또는 뭐 알뜰 주유소 등 유통 정책은 아까 제가 앞장에서 말씀드린 주유소업계 경영 악화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된 배경이 아까 두 분 교수님 원장님 말씀 계셨지만은 에너지업계 특히 정유업계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 그리고 오해가 많습니다. 빅플레이어고 뭔가 담합을 한 것 같고 뭔가 이상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도 완전히 자유화돼 있고 자본시장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정유사가 할 만한 장사냐 아니냐는 것은 주가를 보시면 알 거고요. 또 정유사의 경영 실적을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주유소에서 기름 넣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만이죠. 뭐 리터당 2,000원 가까이 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대체 원인이 뭔가 그런 데는 심도 있는 이런 게 필요한데 아까 앞서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산업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특히 기재부에서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같이 연구를 해야 할 그럴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자료를 준비할 때 아주 몇 분 안 되는 자리에서 말씀드릴 걸로 생각하고 준비를 해서 조금 보시기에 따라 좀 불편하실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앞으로 룰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세 가지 정도 제 의견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이제 정유업이 지금 현재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쟁력이 있으려면은 규제에서 지원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정유업계는 에너지업계 전체입니다만은 셰일가스라든가 특히 이제 중동이나 중국 쪽에 대규모 이제 증설, 신증설 이런 걸로 해서 정유나 석유업계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커다란 환경의 변화는 어떻게 보면 위협이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의 변화를 잘 타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유지를 하려면은 정부의 정책 포인트도 주안점도 그런 쪽으로 바뀌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나 재정에 영향이 없는 전체 세수는 동일하게 하되
에너지 정책이 효율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수요가 경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 유종이라든가 이런 간의 세율이 적정하게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동이나 무슨 또는 중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 정유사와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 그러니까 그런 나라보다도 적어도 불리하지 않는 그런 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관세 같은 경우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기회에 더 디테일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논의 드릴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장황하게 길게 말씀드려 송구하고요. 하여간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결과를 봐가면서 100% 에너지 수입국이지만 에너지 수입으로 인해서 재정 부담도 주지 않고 국민 생활에 어떤 불편도 덜 드리고 이런 방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는 이 포럼 주관하시는 이재훈 회장님 및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장님 고맙습니다. 저희 포럼 회원들께서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매시고 싶지만 사실 조창이다 보니까 시간의 한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라에 한 두 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듣고 장관님께 잠깐 마이크를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말씀해 주시죠. 저 플로라에서 누가 좀 건의하신 말씀이나 하시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삼정회계 부분에 있는 허세봉 전무라고 합니다. 아침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차관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패널 분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요즘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제로 그 매뉴얼들은 대부분 다 있는데 얼마만큼 그걸 이제 펑셔닝이 되느냐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 회사에 실질적으로 좀 뭔가 좀 펑셔닝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든지 어떤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돼야 될 건가는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아까 이성훈 녹색성장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력 문제 중에 송전제약 문제를 차관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그걸 조금 제 소견을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전 얼마 전에 밀양이 아니라 보령인가요?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한전이 배상해 주도록 저는 이게 밀양인 줄 알았더니 밀양이 아니던데요. 근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런 소송이 전국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지 하시겠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을 쑤시고 다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송전 비용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각오해야 할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호흡이 긴 에너지 대책이 필요한데 그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나왔습니다. 산업부에서 대형 발전소 부근이면은 제법 인프라가 갖춰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을 산업단지 조성으로 함으로써 대형 소비자들을 발전소 주변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송전망을 추가로 건설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발전소 주변 지역이 이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할 때 발전소 주변 지역에 보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잡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미 이 부하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군소 발전원들이 총가동이 되는 분산형 전원의 시대가 앞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분산형 전원의 시대에는 크고 작은 사업자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쉽게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의 문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가발전의 잉여 전력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니까 자가발전의 인센티브도 그만큼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송전제약의 문제를 확대하면은 발전소 주변에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그 다음에 도심 부하 주변에 군소 발전 사업자들이 자가발전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마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건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ESS 사업자한테서 들었습니다. 어떤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비상 전원으로서 ESS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현행 소방법이 디젤 발전기를 갖추도록 한답니다. 그러면 디젤 발전기를 이미 갖췄는데 ESS를 구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시장이 제한이 됩니다. 이 ESS 사업자들을 발전 사업자로 ESS를 발전기를 인정해 가지고 대체해 줄 수 있도록 한다면은 아마 디젤 발전기 제조업체가 또 로비를 할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게 소방법이라고 하네요. 소방법을 고쳐야 되는데 그걸 고치려면은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산업부가 나와서 좀 전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짧은 경험입니다만은 관가의 경험으로 보면은 관리들은 큰 앞에 나와서 전투적으로 해서 큰 공을 세우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요. 그런데 뭔가 이게 잘못되면 책임은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몇 번 경험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생 나서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산업부에서 좀 더 해 주시겠습니까? 인센티브 그렇게 저 관리들이 큰 공을 세우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남의 책임을 덮어쓰지 않도록 이렇게 좀 이끌어 주시면은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지금 김도훈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전투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뭐 용기 있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오셨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으로 잠깐 뭐 한 말씀 주시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옥 같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패널로 수고해 주신 우리 손양원 원장님이나 김종석 원장님, 그 다음에 김도훈 원장님, 또 김명한 부사장님 너무 많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우리 이순 위원장님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가장 좀 저희들도 하는 게 뭐 안전 관련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과연 규제가 없어서 발생했느냐 이런 세월호 같은 이런 사고가 안 지켜서 발생했느냐 정말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키려면은 정말 지킬 수 있도록 매뉴얼이 돼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좀 보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용석 학장님 여기 뭐 아주 무거운 짐을 저희한테 주시던데 사실상 전력선업 구조 개편 이 자체가 2004년 6월에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 이제 중단이 되고 그다음 대선 진전은 못하고 있는데 한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는 한번 저희들도 한번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전력산업 중에서 가격 기능이 그동안에 왜곡되어 있던 부분이라든가 또 설비 투자가 안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뭐 규제 구조 개편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력산업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쪽에 저희들 방점을 두고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명환 부장님께서 정유업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조금 더 한 번 더 긴 호흡으로 한번 봐야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정유산업이 상당히 지금 현재 우리 주변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우리 여건, 이 주변 여건이 이렇게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제 마진에서 떨어지고 있고 주변에 정유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우리가 해외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이고 국내적으로도 이게 정유업의 사이클과 국민 정서의 사이클이 좀 반대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발생한 현상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아까 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제가 조명 이야기에 대해서는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또 우리 이승훈 위원장님께서 사실 이런 이야기는 송전 제약 문제의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산업 입지 정책의 가장 핵심이 바로 발전소를 어디에 짓느냐 이런 문제와 같이 귀착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그 산업 수요가 늘어나서 무조건 송전해 주는 것보다는 송전 수요가 적은 쪽으로 모든 정책을 좀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고, 이게 저희들도 사실상 지역 균형 발전, 지역 시책하고 발전소 입지 그 전력 이 시책은 좀 같이 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저 대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분산형 전원의 어떤 이런 문제의 경우에도 사실상 결국은 저희들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뭐 밀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태에서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대규모 송전 산로를 점점 피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그 당진에서 발생했던 그 여기 철거 및 여기 그 송전탑 철거 및 여기 송전선로 이거 그 철거 명령 결정이 나온 게 1심이고요. 이 자체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전에서도 보도자를 냈습니다만 이게 78년도에 아마 이 송전선로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만 송전탑을 할 때 그 어떤 전원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고, 그냥 그때 당시만 해도 민의가 그렇게 성숙되지 않아서인지 한전이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송전탑을 별 어려움 없이 건설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유재산권 침해니 뭐 이래서 전원개발 촉진법이 그 다음에 제정이 돼가지고 이제 전원은 이제 그분의 권한이 이제 확보됐었지만은 그 이전에 했던 문제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전에서도 조기에 보상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전탑을 철거하는 것 자체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과 직결되다 보니까 한전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서 전력 공급 차질이 안 생기도록 지금 이제 그 방법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까 ESS 문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아까 프레젠테이션 제일 처음에 ESS부터 거론했던 게 앞으로 우리가 결국 해나갔을 뿐이 이런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비상용 전원 아마 옛날 송혜자 여기 사장님께서 한번 이걸 어느 자리에서 저희한테 건의를 했었던 사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사실상 이게 거론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관계업자 협의를 거쳐서 관련 규정을 지금 개정하고 있다는 자체를 말씀드리고요. 우선 이 자리에서 규제 개혁, 규제 완화 거기에 대한 여기 용어를 떠나서 규제 개혁이든 규제 완화든 이거 보면은 정부 부처 쪽에는 산업부가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거 한 15년, 20년 전부터 원래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었지만 또 규제를 풀기 위해서도 법을 만들었던 부서입니다. 그래서 규제 개혁 저희 산업부의 기본 컨셉이 기업의 활동에 대한 지원이고 투자를 촉진하고 이런 측면에서 어떤 규제나 저희들이 아까 전투적인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 태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투자 활성화라든가 고용 창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하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다시 한번 여기 에너지 미래 포럼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아까 일부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히 긴장되고 하고 싶은 이야기 다 모든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모든 부분이 있으시면은 에너지 미래 포럼 같은 사무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하게 주시면은 그걸 저희들한테 토스를 하면 저희들이 그거에 진지하게 저희들한테 직접 건의한 걸로 생각하고 직접적으로 한번 검토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검토 결과도 여러분께 에너지 미래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께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관님 꼼꼼하게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부터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든가 공공기관의 개혁이라든가 이를 혁신 3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했었고 또 규제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의 침몰과 함께 이제 안전관리가 또 중요한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주제가 번갈아서 이렇게 계속 한 달 간격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 시스템이 과연 잘 작동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할을 담당할 국가의 각종 기능도 존재하고 있고 매뉴얼도 있고 많은 규제를 포함한 조항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왜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이 사건이 정리되는 대로 많은 토론을 거쳐서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게 뭔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왜 작동을 잘 하지 않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어쩌면 우리가 연초부터 갖고 있던 모든 화두에 공통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그것들은 아마 진입 규제로 독점이 된 시장, 그다음에 가격 규제로 기능이 약화된 각종 제 역할을 해줘야 될 것들이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걸로 오늘 토론회의 그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차 에너지 미래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